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다. 그리고 어떤 1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다. 일단 그 법인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점점 더 커져서 삼성전자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런데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아마 하나 드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오너인데, 소위 말해서 사장인데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급여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에 따라서 4대 보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 개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늘어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데 도대체 적정 급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안수남 세무사님 계시죠?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로 계시는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기고한 그 글이 있는데, 너무 그 사례도 좋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 텔레그램도 공유를 했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막 제 내용하고 제 생각도 추가해서 넣어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유튜브 라이브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내용 많이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처를 밝히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신문이라는 곳에 있는 기사고요. 2021년 2월 4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남 세무사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이 해당 그 당사자 세무사님 이름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글이 있고, 아니면 그냥 기자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세무사님 이름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약간 신뢰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수남 세무사님과 중소기업신문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만의 그 스마트한 툴을 터서 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관심 있는 키워드를 넣으면 저한테 알아서 오게 저는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사장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 자, 정직한 사업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안수남 세무사님이신 거죠. 머릿속에는 늘 한 분의 사업가가 떠오른다. 이제 자기 약간 고백적인, 자기 회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쭉 써셨어요. 글도 되게 좋아요. 자, 그분은 가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역사회에서 항상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참 아름답게 늙으시는 분이라서 내가 본받아야 할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밑에 내용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수년 전 어느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생을 만났다. 안수남 세무사님도 처음에 세무공무원을 하셨다가 이제 세무사 자격증 따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동기생이신 것 같아요. 자, 그 동기생은 안부 인사를 나누자마자 가발 사업을 하시는 그 회장님을 아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이제 했더니, 이제 동기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동기 세무공무원이 분께서 세무조사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 이 에피소드가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자, 법인 접대비라는 게 있어요. 법인 접대비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인 접대비가 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회계 처리를 45만원으로 해서 지출 금액을 100%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일반 기업이 있고, 이제 중소기업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대비 한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비용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어쩔 수 없이 쓴 금액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관 업무도 좀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도 내에서, 당연히 한도 내에서 60만원 이렇게 지출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1년에 1200만원인가? 제가 이제, 그건 하도 옛날,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단위가 아주 작은 기업이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가발 사업 하시는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만원은 충분히, 송금 처리,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는 이걸 이제 송금 처리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60만원 지출을 했는데, 회계 처리를 45만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만원만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5만원 비용 처리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당한 거죠. 세무공무원이. 왜냐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고 오히려 이제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거든요. 그 해당 업체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금액을 안 하니까 이제 이상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격리 담당자가 회장님 지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장님 지시사항이 도대체 뭐냐? 4명이서 60만원 식사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 중에 회사 직원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직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접대한 고객의, 상대 고객에 대한 해당 금액만 경비 처리했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쇼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60만원을 지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해당 회사는 접대비 한도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6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딱 잘라서 45만원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희한한 거죠. 남들은 막 가공 경비를 만들고 비용 막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금이 늘어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직원이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하지 말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와, 놀랐어요.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화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나아가 공휴일에 임직원들이 지출한 유류세, 이게 공휴일, 이게 업무하고 좀 무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임직원들이 지출한 유류세, 이런 게 있다. 자동차 기름. 그러면은 이게 회사 업무하고 직접 연관돼 있음을 입증해야지 경비를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몇몇 분들도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주말에 그것도 자기 집 근처에서 쓴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는 충분히 이거 개인 사용 용도인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왜 이 회장님은 그렇게 하는 거냐? 봤더니 그 회장님 지로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국가가 절반 지분을 보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인프라라는 거를 우리가 혜택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투명하게 이런 비용 처리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부당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 주주론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없고 설령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 생각은 훨씬 그보다 큰 거죠. 이 국가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손실을 끼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세무조사를 했던 그 동기분 공무원이 말하기를 계획된 기간보다 50%나 단축해서 세무조사가 끝났고 세무상 단순 실수 그리고 오류로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만 일부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아무리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좀 피해를 본다고 해요. 피해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이게 그 세금이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개 중에는 정말 일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이 회사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 그리고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 더 내세요라고 하고 기간이 한 달 잡았는데 뭐 2주 만에 끝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본인이 세무조사한 업체 중 가장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한 사업체였다고 극찬했다는 거죠. 이러면은 제가 이제 비록 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저 나름 그쪽 업계에서 뭔가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요 가발 회사 하시는 저 회장님은 되게 깔끔해. 아주 좋아. 그러면 이제 좀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좋게 보고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안순남 세무사님 같은 경우도 회장님을 뵐 때마다 성실로서의 표정처럼 여겨져서 종지는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해피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나면 제가 굳이 제가 라이브를 안 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1인 법인 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법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N잡이 유행하죠. 그래서 N잡으로 하는데 이걸 내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하는데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인을 키울 거냐. 이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냐. 특히 이제 이 법인 이름으로 돈을 버는데 인건비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 반드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되는 부분인데 이건 인건비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로 빼는 게 인건비 처리가 안 돼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법인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인건비가 세무조사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건비는 임원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게 임원,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임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쵸? 종업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법인을 운영하는 내가 사장인데 내가 대표고 제3자를 직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남한테는 되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종업원한테는 칼같이 해 그냥 근로계약서에 써진 대로. 그런데 자기한테는 좀 더 관대해가지고 급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대부분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가 문제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별도 임원의 급여 상여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지급되어야 된다. 근데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다 거의 좀 사실 좀 무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해당 급여의 보통 1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모이면은 10%에 12개가 모이니까 120%.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근무해야지 퇴직금이 한 달치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내 1인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그거보다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긴 됐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뭐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든가 그런 거. 자,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회사의 재정 규모, 대표이사의 역할이나 기여도, 동종 업종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재정 규모, 매출 얼마짜리 회사인데 무슨 급여가 이렇게 많어? 이게 문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의 역할이나 기여도, 대표이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름만 올렸는데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가져가? 자, 그리고 동종 업종의 급여 수준. 자, 같은 경영 컨설팅 업체인데 이 사람들 급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거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적자를 보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그 급여를 막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지급하면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급여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급여 가져가고요. 소위 말해서 분기 또는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인센티브 있죠? 상여.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성질이 그냥 상여면은 인센티브면 그냥 상여금인데 최근에 어디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삼성전자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안 되냐 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뭐 최태원 회장까지 막 연봉을 반납한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 SK그룹에 있는 SK텔레콤도 이제 좀 말이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내 법인에서 한 달 한 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연말이 돼서 보니까 이거 내가 좀 돈을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별도의 근거도 없이 그냥 성과급으로 상여 처리를 엄청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부담도 많이 커지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칼럼 내용이. 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관의 지급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법인세에서는 비용을 송금이라고 하고 수익을 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 비용을 인정받으면 송금 산입이라고 하고요. 비용 처리 인정 못 받으면 송금 불산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 돼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비용 못 받은 거 도대체 누구한테 간 거야, 이득이. 그러면은 뭐 다른 기타 사회 유치를 해가지고 그 이득을 본 사람의 개인 소득세로 막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은 되게 어려운 얘기 제가 했어요. 그냥 그런 거부터 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은. 자, 회사가 경영 성과가 많이 났다고 지급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당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법인의 송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처리되면은 결국 법인세 추가로 내야 되죠. 왜냐면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자, 이거 어렵죠? 어려우시죠? 도대체 뭔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법인세는 공부한 지 오래됐고 좀 오래돼가지고 조금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CEO 대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법인에서 막 수익이 막 많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월 월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뺀 거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도, 아이고, 이거 월급 빼는데도 그래도 많이 남네. 그 잉여금이.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상여로 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상여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상여 처리할 때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요. 세금을 내요. 당연히 월급에 대해서도 내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여를 내가 100을 했는데, 이 법인세 해당 회사 기준으로는 50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 내가 이 상여를 한 100에서 50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50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배당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상여가. 그럼 여기 50만큼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법인세가 더 늘어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이 개인한테 가가지고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돼서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이 돈을 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인세도 아셔야 되고요. 소득세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면은 뭐 어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든지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지금까지는 대표이사한테 급여나 상여를 너무 많이 줬을 때가 문제였는데 반대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너무 낮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렵다. 많이 줘도 뭐라고 하고 적게 줘도 뭐라고 하고, 그죠? 대표이사가 실제 급여로 가져가는 금액은 수천만 원인데 급여에 발생하는 세금과 보험금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여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 지급된 급여와 세무상 급여로 처리한 금액과 차이 금액은 결국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가지급금이 누적적으로 쌓이면 회사의 골치 아픈 암덩어리가 된다. 야, 무슨 말이지 도대체? 자, 이 되게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좀 어려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또 한 번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해당 법인이고, 여기서 이제 또 돈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요, CEO, 대표요, 대표. 자, 해당 법인에는 월 급여를 3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00으로. 자, 이 300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급여라고 가정할게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장부상 금액이라고 해요. 장부상 금액. 쉽게 말해서 장부에만 잡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00이 잡혀 있으면은 이 300에 대해서 실제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고 한 26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제 세후 금액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260 정도만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돈을 빼버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0씩 빼버리는 거예요. 500씩 막 빼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서로가 안 맞죠? 여기는 300으로, 장부상에는 300으로 잡혀 있는데 얘는 갑자기 500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300씩에서 1년이면은 3600으로 빠져나간 걸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500에 대해서 1년이니까 6000이잖아요. 이게 훨씬 커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법인 입장에서.
나는 3,600만 줘야 되는데 저 대표라는 사람한테 6천이나 준 거죠. 아무리 이 대표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얘 법인은 법인이고 얘는 대표는 대표예요.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죠. 손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다. 자,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6천하고 3,600 차이, 즉 2,400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한도 없이 줘버린 가지급금으로 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이 법인이 대표한테 조건 없이 그냥 빌려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법인이 받는 건 가수금이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법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가수금은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자 안 줘도 돼요, 법인이. 그런데 법인 입장에서 이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가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법인의 손해가 나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수금과 가지급금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부동산 법인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대표이사가 실제 급여가 가져가는 금액은 수천만 원. 아까 사례에서는 500이었죠. 근데 급여에 발생하는 세금, 보험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여서 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300만 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차이에 대해서는 결국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될 수밖에 없다. 가지급금 누적적으로 쌓이면은 회사의 골치 아픈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어렵죠. 자, 이게 이제 대표자에 대한 이슈. 그 다음으로 체크할 사항이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자,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에 급여 책정을 임의로 높게 하면은 법인의 송금에서 부인될 수 있다. 즉, 송금 불산입,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급여를 마음대로 높게 지급할 수 없다. 당연히 동일 직책으로 근무하는 다른 종업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 수준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나랑 모르는 제3자 종업원이니까 월 300을 주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니까 월 1000을 준다는 거예요. 일하는 업무 강도는 비슷한데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직급이면 일반 과장과 유사한 급여를 부장인 경우에는 다른 부장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원칙적이고 FM대로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충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지셔도 대충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규모가 커지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좀 정리를 하고 그래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대충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들을 위장으로 취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제일 쉽게 많이 접발되는 케이스. 자, 여기 이제 특수관계 중에 이제 배우자가 나오는데 배우자를 사내감사로 선임하고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경우. 자,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 많이 하시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감사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급여를 내가 줘야 되잖아요. 급여를 주면은 말 그대로 배우자한테 그 급여를 할 만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고액의 연봉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위장으로 취업시켜요.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온택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뭔가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급여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 될 수 있어요. 친인척의 부탁으로 건강보험, 가입, 피부양자 자격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인건비로 처리하고 이름만 달고 매달 얼마씩 꽂아주는 거죠. 일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사 만약에 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추징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1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가산세가 다 붙죠. 그럼 이제 그 가산세 더해가지고 하면은 본세 100만 원보다 가산세가 100만 원 더 올라갈 수 있어. 막 200, 막 250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인건비로 회사 경비를 처리할 때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근무 여부, 실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급여나 상여의 적정성까지도 과세당국에서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쉬운 게 뭐죠? 좀 약간 어려웠죠.
저게 뭐지? 왜냐면, 어,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많이 계실 테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부동산 법인으로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법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의를 내가 분산을 하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그렇게만 이제, 보신다는 거는, 매우 그 법인의 전체 기능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내용까지 좀 많이 아시고 나중에 그 회사가 이제 많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오래 가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빼오려면은 비용, 인건비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좀 빼시면서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기장 세무사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규모, 매출 규모, 그리고 하고 있는 업태, 그리고 비용, 경비 비율.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 컨설팅 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을 보니까, 다른 같은 경영 컨설팅 업체들을 보니까, 비용 처리가 50%인데, 나만 혼자 70%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게 튀어요. 소위 말해서. 그 정규 분포 상에서.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계속 주기적으로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 기장 수수료 내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 상담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 중에서도 인건비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반드시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나는 그냥 무작정 부동산 법인 하면 된다고 하니까 법인 한다. 저는 절대 말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별도 특강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이렇게 좀 남용하는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내용 어려우셨죠? 굉장히 그 좀 좋은 내용이고, 특히 초반에 나왔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뭐랄까 좋은 내용이라서 설명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아마 좀 어려우셔가지고 좀 듣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즐거운 금요일을 표방했는데 약간 좀 어려워서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이런 거 좀 하면은 분명히 아마 조회수 잘 안 나오고 잘 안 보실 거라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그래도 뭐 저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 가지고 라이브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절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남겨주시면은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친 멤버십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링크 한번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나고 잠깐 짧게 마무리하고 오늘 뒤풀이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